제60차 원내 대책회의를 갖겠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에 앞서 그저께 새벽 강릉 화재 진압 도중에 두 분의 소방관께서 순교하셨습니다. 잠깐 국민을 드리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일동 동영. 바로 예, 앉아주십시오. 예, 오원식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사실 어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가서 꼭 개입으로 하고 싶었던 일인데 국회 현안 때문에 현장 최고위원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늦었습니다. 보기만 하고 싶습니다. 어제가 민주당의 생일이었습니다. 또 저의 60번째 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일을 같아서 민주당에 들어와서 활동한 30년 가까운 시절 동안 민주당은 내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의 성공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에 정말 나라다운 나라 그리고 국민이 행복하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어제 하루 더 이렇게 새기는 날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미애 대표와 제가 어제 최근 전국 산업과 관련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엄중한 안보 위기 속에서 사법부 공백만큼 막아보자는 결단입니다. 그제 대통령께서도 출국 전에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조속한 임명 동의안 처리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발표했고 국회의장 역시 주요 해외 순방을 미루었습니다. 상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이 입을 피해를 우려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상권 분립 두 축의 고뇌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번 전국 교착을 계기로 원내대표 취임 당시 여야 협치와 소통을 위한 상모심이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현 대법원장 임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목전에 닥친 사법부 대혼란을 감안해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초당적으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야당에게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편으로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지금까지 야당이 갖고 있는 김 후보자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도 풀기를 바랍니다. 현재 야당의 오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성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법개혁 방향에 관한 오해입니다. 우선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김 후보자의 동성애 적극 옹호 입장은 여러 사실들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성소수자 인권 관련 학술 행사 주관으로 후보자가 회장으로 있던 국제인권법연구회가 행사를 주관한 것이 아니라 공동 주최한 서울대 공익법센터가 앞장선 것입니다. 후보자는 회장 자격으로 참석해서 인사말을 한 것이 전부입니다. 또한 학술대회 내용도 성소수자 문제는 인권법의 여러 주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 토론회는 후보자가 회장으로 있던 2년간 열린 10개 학술대회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학술대회는 성격상 특정 결론을 공유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각자의 관점에서 나누는 자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근거로 후보자를 공성의 지지자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후보자의 사법개혁의 방향이 한쪽 측면에 치우친 코드 인사, 인적 쇄신을 빙자해 인사 광풍을 일으킬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후보자는 살아온 생애를 통해 민주주의적 절차와 포용적, 개방적 자세를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 법원장 시절 법원 관련 각종 결정사항에 대해 판사회의를 통해 처리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원 안팎 결정사항을 법원장 재량 또는 독단으로 처리해오던 관행에 비춰 대단히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자세를 보여주었다는 것이 주변의 평가입니다. 이처럼 한평생 치우침 없이 균형 잡힌 면모를 보인 후보자가 사법개혁에 분명한 입장을 가졌다는 이유로 포드 인사 또는 인사 광풍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은 억측이며 후보자의 생애를 부정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청문회를 본 많은 국민들은 후보자는 정치 권력의 부당한 요구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을 가진 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당 역시 사법개혁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확실한 독립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 실질적 상권 분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야당이 후보자에 대한 편견 없는 자세로 조속히 청문 보고서 채택과 인준 절차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관련해서 어제부터 야당에서 인준 관련 절차에 응하겠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여야 모두가 국민의 질타를 받는 정쟁의 피해자가 아니라 희망의 갈채를 받는 상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적어도 우리 국회가 대법원과 헌재라는 양대 사법기관을 동시에 마비시켰다는 오명만큼은 듣지 않도록 야당의 대승적인 결단을 요청합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환영합니다. 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모든 정당이 찬성했던 공수처 신설은 검찰개혁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에 매우 환영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우리 검찰 출신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검찰도 검찰권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수처 신설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바람입니다. 지난 15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등 언론적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121명 우리 당 전체 의원 명의로 당론 발의했습니다. 지난 9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KBS, MBC, YTN 등에 대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보도 실현을 지키려 했던 언론인을 해직하고 부당한 징계를 내리는 등 공영방송을 정권의 대변인, 대통령의 홍보방송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정권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은 폐지되었고 정권의 눈 밖에 난 언론인은 물론 방송인, 영화배우, 감독할 것 없이 모두 블랙리스트에 올라 방송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국민으로부터 잊혀져 가야만 했습니다. 또한 국민도 피해자였습니다. 잘못된 정책이 희생양이거나 왜곡 보도, 정권 홍보 보도 속에서 국민 편에서 언론을 빼앗겨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철저히 박탈당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9년간 KBS, MBC, YTN 등 방송사에 대하여 정부 비판 프로그램 폐지 및 징계, 보도 통제 등 정치 권력 개입 사례, 언론인 부당 해고 사례 등을 비롯한 총 37가지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이명박근혜 정권의 언론 적폐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책임을 밝혀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를 되찾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국정조사에 대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께서 수용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 환영하는 바이며 성역 없는 조사에 민주당도 반대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야당도 지난 9년간 자행된 언론 적폐의 진상을 규명하고 방송을 정상화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하루속히 응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년 상책위원장의 모두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혁신성장과 민간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전략은 그동안 선진국들이 성공한 영역에서 빠르게 모방하고 업그레이드를 해서 따라가는
추격형 모델을 채택해 왔습니다. 현재 수출 지적 상품이라고 하는 스마트폰, 반도체, 화학, 자동차, 조선 등 거의 대부분이 들어갑니다. 선진국들의 초대형 다국적 기업들을 따라가야 한다는 명분으로 국내의 대기업들에게 집중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런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의견들이 이미 10수년 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수출 대기업들의 무역흑자는 고스란히 개별 기업의 사내 유보금으로 축적이 되면서 성장과 매수의 선순환 고리가 끊어졌습니다. 양극화는 심화되었고 출산율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또한 중국 등 아세안 국가 등 후발주자들의 맹추격으로 인하여 주력 산업들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는데 선진국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저 멀리 성큼성큼 달아나려 하고 있습니다. 가히 전 세계가 생존을 위하여 치열하게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추경형 성장 전략에서 선도형 성장 전략 혹은 혁신형 선도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서울 좋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구호 속에서 엉뚱하게 재벌 편입 봐주기 정책만 해온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법인세 감면이나 재벌 규제 완화는 곧 선이고 공정한 시장 경제는 반시장적 기업 주기로 보도되기 수였습니다. 특히 재벌 2, 3세들은 창업과 도전보다는 모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바탕으로 골목 상공과 중소기업의 영역까지 침투해 들어가고 그 결과 숙박과 유통, 급식사업 등 대기업의 손이 미치지 않은 영역을 찾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대기업들이 엉뚱하게 국내에서 중소기업의 팔목을 비틀어 성장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의 기조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먼저 공정한 시장 경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공정한 시장 경제는 혁신 성장과 동떨어진 개념이 아닙니다.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평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시작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그 어떤 창업기업도 나타나기 어려우며 설령 창업했다 손치더라도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미국 같은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도 독점 기업을 강제로 분할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본주의의 기본인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창업 중소벤처기업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역동적인 창업의 싹을 피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2000년경부터 시작된 정부와 혁명을 바탕으로 IT와 바이오 영역에서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탄생했고 그중 일부는 현재 대기업으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보수정권 10년 동안 엉뚱하게 토건에 수십조 원의 국비를 쏟아부었고 재벌 총수들의 민원 처리에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 창업 생태계는 황폐화되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다시금 창업이 활성화되고 중소벤처기업들이 중견 기업을 넘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 창업 생태계를 부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연대보증 없이도 창업과 투자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고 한두 번의 실패가 두렵지 않은 투자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4차 산업혁명과 신성장 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핀테크, 드론,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산업 등 미래 산업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인적자원 육성에서부터 연구개발, 테스트베드 조성 등 전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규제 혁신도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조만간 출범하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그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모든 정부 부처를 비롯해서 국회 역시 위기의식을 갖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즉 공정한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 혁신 창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나갈 때 우리 경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고 혁신 성장과 더불어 이에 따르는 민간 일자리도 창출될 것입니다.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나 공공부문 일자리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미 대통령 공약에서부터 또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미래성장 동력 확충과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큰 틀 속에서 혁신성장의 다양한 국정과제를 수립해 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정기국회에서 혁신성장과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로드맵 마련과 규제 개선 등 입법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과 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귀 기울여 청취하고 있고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조만간 일자리 5년 로드맵을 발표할 것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보다 구체적인 비전과 세부 정책을 발표할 것이고 혁신성장과 미래성장 동력 확충에 대해서도 범부처 차원의 대책이 수립될 것입니다. 예, 다음은 현안 발언입니다. 우리 홍익표 정책위수 부장님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전술핵과 독자적 핵무장과 관련돼서 방미를 했었습니다. 대체 어떤 성과를 갖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빈손외교, 망신외교, 자초한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전술핵과 핵무장은 가능하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은 주장입니다. 몇 가지 이유를 대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술핵 및 자체 핵무장 주장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NPT 체제에서 탈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제사회 동의 없이 독자적 핵무장을 해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전술핵의 효율성 문제입니다. 실제로 전술핵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모든 국가가 훨씬 먼 거리에서 보다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훨씬 더 이 무기의 파괴력이 증가된 전략핵 무기를 보유하게 되면서 전술핵의 무기적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미국이 핵항공모함, B-1B 등의 핵 전략 폭격기, 그 다음에 핵 잠수함,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을 통해서 강력한 해구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전략 핵무기한 해구산이 기존의 전술핵보다 10배, 20배 훨씬 더 강력한 안보의 소위 북한 핵으로부터 안보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전술핵의 효용 가치는 없습니다. 기술 발달과 미국 전략 자산의 보호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미국의 전략 변화입니다. 미국이 냉전 체제가 해체된 이후에 더 이상 전술핵의 효용 가치가 상당 부분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 전술핵이 마치 핵에 대해 무기로 생각하는데 전술핵은 유럽 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상 전력을 갖고 있는 소련과 소위 공산권 국가로부터 지상 전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확보한 것이 전술핵 무기였습니다. 핵무기의 대응 차원에서 전술핵을 배치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미국의 전략 변화가 더 이상 이 전술핵의 중요성이 떨어졌다는 것이고, 특히 미국에 와서 전술핵 배치를 요구한 것은 미국의 핵전략의 기본 정책이 NCND, 확인도 부인도 안 한다. 즉 핵무기가 배치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 주지 않고 부인하지도 않는다는 것에 대한 NCND 정책에 대한 무지에 대한 소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전 세계적인 핵 비핵화 전략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모든 국가가 그동안 1992년대 냉전 체제 이후에 핵무기를 없애는 데에서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전술핵은 테러 집단에 의해서 이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무기이기 때문에 세계 안전 차원에서, 안보 차원에서 전술핵 무기 폐기가 당시 미국과 소련 간에 합의된 내용이었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비핵화의 역사, 그 다음에 평화에 대한 역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전술핵이나 핵무장 얘기는 그야말로 핵전쟁 위험성의 상존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지전에서
서로 간에 핵포탄이 날아갈 수 있는 일을 상상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9년간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대해서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했던 안보 무능 세력이 일부 국민들의 안보 불안과 내셔널리즘을 활용해서 안보 포퓰리즘 그리고 반시대적 역사적 퇴행적인 전술핵 배치와 핵무장, 독자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책임 있는 정당에서라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런 무책임한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조순래 부대표 먼저 하시고 제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이명박 정권의 문화계, 연예계 블랙리스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문화계, 연예계에 대한 블랙리스트 실체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배우 문성근 씨가 어제 18일 MB정권의 국정원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데 이어서 오늘은 방송인 김미아 씨도 피해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MB정권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 원세훈 전 원장 재임 시절 국정원은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하는 등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방송 연예인 등 82명에 대한 전방위 퇴출 압력 활동을 펼쳤던 것으로 드러나와 있습니다. 또 어제 오늘 주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KBS, MBC, SBS 등 방송 3사에 블랙리스트를 적용해서 소위 좌파 연예인과 PD 등을 배제했던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국정원의 문화방송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문건에는 정권의 비판적인 간부들과 일선 기자, PD 등을 퇴출하고 PD 수첩, 시사 매거진 2580 등 좌편향으로 규정한 프로그램의 진행자, 작가, 외부 출연자까지 교체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KBS 조직 개편 이후 인적 쇄신 추진 방안 문건 역시 노적하게 정권 비판적 간부 및 기자 퇴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SBS도 2010년 3월 국정원 TF에서 SBS 쪽에 배우 김민선, 권혜교 등을 출연 배제를 요청을 했고 이에 대해서 드라마 국장이 이를 또 확인해 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요즘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TF를 구성해서 활성화하고 있는데요. 이 진상조사위원회 발표자에 의하면 이미 2008년 청와대 기획관리실에서 문화 권력의 균형화 문건을 작성해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이 문건에는 건전한 우파 신진 세력의 조직화, 의도적으로 자금을 우파 쪽으로만 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체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 대상 사건을 박근혜 정권 시기에 발생된 사건이 많긴 하지만 그 발생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블랙리스트의 시작을 MB 정권임을 규정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옛날 여권 인사들 지금 일부 야당입니다. 이 적폐청산 활동에 대해서 이 TF 활동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다 라는 등의 무책임한 언행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 공세는 참으로 무책임한 공세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아무 근거도 없이 멀쩡한 국민에게 좌파 문화예술이라는 낙인을 찍어 불이익을 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로 언론인들에 대한 감시와 퇴출을 획책한 것이야말로 국기문란 수준의 심각한 적폐라고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한 잘못이 있다면 국정원장이든 청와대 핵심이든 성의 없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 부처의 적폐청산 TF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폐단을 바로잡고 제도, 문화, 법 개혁을 통해서 국민 통합과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달에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위원회는 국정농단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조직문화적 적폐를 세밀히 분석하고 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옛날 여권에서도
적폐 청산 노력을 더 이상 정치 보복으로 왜곡하지 말고 개혁과 민주주의 질서 회복이라는 국민적 영광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식전에 응용을 했습니다만 그저께 그 새벽 강릉 화재 진화 도중에 순직한 두 소방관님의 소식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고인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유가족들께도 심심한 유례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요. 또 순직한 두 분께는 최대한 여우를 갖추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소방관들은 온갖 크고 작은 사고에 목숨을 걸고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생명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10년 동안 순직한 소방관만 51명, 부상당한 소방관은 무려 3,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인력 부족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법적 기준에 비해 무려 19,254명이 부족하며 그렇다 보니까 소방관 한 명이 국민 1,579명을 책임지고 있는 지경입니다. 장비 부족, 노후화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고 또 부상당한 소방관 10명 중에서 8명은 자비로 치료를 받는 등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이 매우 시급합니다. 우리 정부여당은 지난 대선 약속대로 소방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 해결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추경으로 소방관을 비롯한 안전과 민생에 필수적인 현장 인력을 1만여 명 확보하게 됐고 지난 8월에는 수건 과제였던 소방공무원 경찰의 근속 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소방공무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소방관들의 보험 가입에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고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부족한 인력도 단계적으로 증원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맞아서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이 무의로 끝나지 않도록 2018년도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소방관의 안전이 무너지면 국민의 안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소방관이 눈물 흘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서 소방관의 안전도 국민의 안전도 지켜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유성근 부대표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유성곤 지방분권 부대표입니다. 오늘은 2005년 9월 19일 육자회담 당사국이 공동성명을 발표한 날, 채택된 지 12년째 되는 날입니다. 9월 19일 9.19 공동성명은 관련국이 모두 동의한 가운데 국제사회에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성명입니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계획을 포기하고 관련국들은 관계 정상화, 에너지원과 함께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합의였고 특히 이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낸 성과였습니다. 비록 육자회담이 중단된 2008년 이후 북한의 핵 능력이 점차 고도화되면서 지금에 이르렀지만 그 핵심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유지를 위해 여전히 유효한 로드맵입니다. 비록 실천되진 못했지만 언제 하더라도 그 이상의 해결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006년 이후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가 무려 10차례에 달하였지만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북핵은 고도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9.19 합의로 돌아가 평화 공존하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자는 내용이 빠짐없이 포함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9.19 합의는 지나간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ICBM 미사일 발사로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전술핵 배치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전술핵 배치 주장은 북핵이 해결 방안이 아니라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이미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한 미국의 핵 우산으로 튼튼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전략 자산에 대한 신뢰를 무시한 채 일부에서 제기되는 불필요하고 불가능한 핵무장론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안보 장사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핵무장론은 한미동맹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의 기초 아래 미국의 핵 우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이 완전히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치적 이익을 위한 안보 장사인 것입니다. 핵무장론을 당장 중단할 것을 야당 측에 요구합니다. 한국은 이미 북한의 도발 위기로 고조된 것은 현재 사실이지만 지금은 국제적 공조를 통한 제재로 북한을 압박하는 단계입니다. 나아가 제재와 압박은 대화를 위한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안보만큼은 국민의 합의와 초당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정치권은 불필요하고 불가능한 정쟁을 그만두고 단결된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